여기 들어오면 시간이 멈춘다네. 가족들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아버지, 제가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원으로 알아봤어요. 나는 이제 끝인 걸까? 여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고 싶지 않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중에 혼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자 사는 건 무서운데.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녀나 주변의 권유로 요양원을 선택하시지만 입소 후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5년 전 35년을 함께한 아내를 갑작스럽게 잃은 김상철 씨. 혼자 된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샤워하다 넘어져 며칠을 꼼짝 못하기도 했고 아픈 몸으로 병원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네 집에서는 손주들 교육에 방해된다는 사위의 말에 눈치가 보여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게 됐고 큰아들네 집에서 지내보기로 했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마음 편히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TV 보는 시간도 모두 눈치를 봐야 했죠. 새벽에 화장실 가다 마주친 며느리가 깜짝 놀란 것을 본 이후로는 볼일이 보고 싶어도 밤새 참고 아침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죠. 마침내 자녀들이 요양원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상하는 자존심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상철 씨가 방문한 요양원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바빴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았고 간병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절대 가지 않기로 결심한 후 상철 씨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방법들만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도 요양원 걱정 없이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매주마다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상철입니다. 집안의 여러 곳에는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35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는 건 마치 삶의 절반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아내의 옷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분홍색 카디건, 마지막으로 입었던 꽃무늬 원피스. 버리지도 그대로 둘 수도 없어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엔 옷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먼저 일어났소? 습관처럼 중얼거리다 현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된장국 끓이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글지글 된장이 볶아지는 소리, 물을 썰다 말고 나누는 대화, 김치 냄새에 절로 웃음 짓던 순간들. 이제는 그 소리도 그 냄새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 소리만이 적막하게 울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 이 많은 반찬을 어떻게 해먹나? 반찬을 만들 의욕도 사라져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된장국이라도 끓여볼까 하고 부엌에 섰다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늘 끓여주던 맛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맛보고 싶어서. 하지만 된장국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순간 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이 사고는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아들로부터 요양원행을 권유받았습니다. 그 말이 마치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살 수 없으니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고 엉덩이와 팔꿈치가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이틀 내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샤워할 때마다 벽을 붙잡고 조심스레 움직였지만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쳤던 머리를 부딪히면 어쩌지? 누가 발견해 주기나 할까? 혹시 의식을 잃으면?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며칠 전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부르는 것도 대기번호를 뽑고 혼자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보려다 포기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반찬이라도 해 먹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힘겨웠습니다. 쪼그려 앉아 채소를 다듬는 것도 무거운 냄비를 들고 국을 끓이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대부분의 끼니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다 보니 위장병까지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지내시는 건 무리예요.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계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녀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요양원이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자녀들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매주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드시기 전에는 제가 또 와서 해드릴게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상한 반찬이 있는지 체크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장도 함께 보며 필요한 것들을 사다 놓았습니다. 아버지, 뭐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집안 여기저기에 고장난 것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딸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이 반찬들 다 상했잖아요. 먹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놔두시면 어떡해요? 김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대충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라.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속상해서 그랬어요. 차라리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해지신 거예요. 아빠, 익숙한 게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김 씨는 말없이 텅 빈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익숙해져 버린 것뿐이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같이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딸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딸이 있으니 마음 한켠에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초등학생인 손주들과 지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간식도 나눠 먹고 숙제도 봐주면서 조금씩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학원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자 김 씨가 달래보았습니다. 학원 가는 게 많이 힘들구나.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딸이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빠, 제가 애들 교육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자꾸 이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 키웠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사위의 날선 눈초리를 받으며 며칠을 더 버텼지만 결국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복도에서 딸과 사위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애들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할아버지랑 놀기만 하잖아. 학원도 빠지고. 여보, 나도 아는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큰아들네 집으로 향하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에게조차 짐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에 택시 안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한 첫날, 김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편하게 해주려 했고, 손주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한 상황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는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하지만 김 씨는 평소처럼 늦은 아침을 먹고 싶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뉴스를 보고 싶어 했고, 손주는 만화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번에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또 밤중에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며느리와 마주친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 주무셨어요? 당황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김 씨는 자신이 이 집의 손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밤새 화장실을 참았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가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얼마 뒤에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방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여기 계셔?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내면 밥도 나오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말동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식집이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편히 숨쉴 공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혼자 계시는 건 불안해요.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혼자가 더 편한 것 같구나. 자식들 집에서의 한 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씨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린 이후로는 자식들의 연락이 더 잦아졌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죠? 김 씨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약도 잘 먹고 있고 밥도 적당히 먹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열이 39지 오르면서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반찬 하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해열제를 먹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혼자서 챙겨 먹을 미음 한 그릇도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빠,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번엔 독감이지만 다음엔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 가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택시비는 하늘을 찔렀고 혼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나서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간병인이라도 한 분 들이시면 어떨까요? 아프실 때마다 옆에서 챙겨주실 수 있고 병원도 같이 가실 수 있잖아요. 식사랑 약도 제때 챙겨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김 씨는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이 이해는 되었지만 내 집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간병인이라도 써보기로 했습니다. 간병인 월급은 자녀들이 보태준다고는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집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결국 일주일을 못 버티고 그만뒀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과는 보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죠.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주방으로 가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사둔 반찬들이 반토막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어르신. 배가 고파서요. 이 정도는 괜찮죠? 허락도 없이 내 음식을 먹고 있는 간병인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도 실패로 돌아갔죠.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 소개소 직원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댁은 이제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다들 안 가고 싶어 해서요. 말끝을 흐리는 직원이 목소리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발길을 돌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요양원으로 알아봤어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결국 아들이 알아본 요양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310만 원. 제 연금으로는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죠. 결국 한 달 150만 원짜리 저렴한 요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한켠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기계처럼 밥을 떠먹여 주는 간병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어디에 눈을 둘지 몰라 그저 직원 뒤를 따라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식사도 나오고 케어도 해드리고. 직원의 설명을 듣는데 갑자기 손이 떨려왔습니다. 오시면 이 방에 배정되실 거예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애써 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옆 침대의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시간이 멈춘다네. 가족들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고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이런 곳에 보내고 싶어 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여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순 없지. 반드시 다른 방법을 찾겠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간병인을 들이는 건 실패했고 요양원은 죽기보다 가기 싫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조차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시도해보면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거나 수입은 거의 없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강하게 요양원 입소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현실을 인정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넘어지셨잖아요. 만약 크게 다쳤으면 어쩌실 뻔했어요. 병원 갈 때마다 누가 모셔다 드려야 하잖아요. 저희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다 보면 바쁘다고요. 자식들의 말에 김 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말은 김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식들도 힘들다는 걸 알기에 더욱 서글펐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김 씨는 공원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불안한 시선, 혼자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한쪽에서 노인들이 모여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친 표정의 주인공과는 달리 그들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김 씨는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몸도 무거워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야기를 청해듣던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버 사업단이라는 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김 씨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도 외롭게도 점점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바빴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았고 간병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실버 사업단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복지관 게시판에서 실버 사업단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세요. 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요양원만큼은 가고 싶지 않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설명회장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 후 무료한 삶을 벗어나고 싶어 했고, 어떤 이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자립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버사업단은 지역 협업형 공유경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구가 협력하여 모집한 이 프로그램은 퇴직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사업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단의 프로그램 중 김 씨가 선택한 것은 공동정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공공공간을 정원으로 가꾸고 지역 주민들에게 채소와 꽃을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원을 가꾸면 신체 활동도 늘어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역할을 나누어 공동체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죠. 김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을 외곽에 버려진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동정원 프로젝트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험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 낯설기만 했습니다. 농사 경험이 있는 김 할아버지, 40년 경력의 꽃집 이 할머니, 농기구 수리에 능한 박 할아버지. 매일 아침 다 같이 모여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도 나이가 들면서 손끝이 저리고 허리가 아픈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동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신해 드릴게요. 내일은 김 씨가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신뢰가 쌓이며 자연스레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이면 누군가 먼저 나와 물을 끓이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김 씨, 오늘도 허리 괜찮으세요?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고 천천히 하시죠. 작은 배려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맡은 역할을 존중하며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씨앗을 심거나 포장 작업을 맡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원예용품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무리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었죠. 처음에는 작은 채소 몇 포기, 한두 송이의 꽃들이 고개를 내밀더니 점차 풍성한 수확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른 작물들은 프로젝트 담당자를 거쳐 판매처로 보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업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공동정원 프로젝트는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단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을 곳곳에 녹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들의 노력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구매하며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익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기농 채소와 정성스럽게 기른 꽃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곧 지역 농산물 시장의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만 원도 벌기 힘들었던 수익이 어느새 한 달에 2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어진 지역 방송국의 취재는 그들의 활동을 전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방송국 PD는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곧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그들의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도시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했고 이 작은 공동체의 모델은 점차 시니어 복지 프로젝트의 표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변을 둘러보면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또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김 씨와 동료들은 이제 단순히 일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김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는 요양원보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 숨쉬며 보람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제도나 시설만으로 노인복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자녀들도 김 씨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의심이 가득했던 자식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생활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 걸 보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어느 날 자식들은 김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서둘러 요양원을 권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한 건 아닌지 이제 와서 후회가 돼요. 김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너희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겠지. 과거에는 요양원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김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삶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강도 되찾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들의 끊임없는 걱정 사이에서 방황하던 김 씨는 지금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선택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면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 없이도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녀나 시설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 같은 고민을 가진 동료들과의 관계가 인생 후반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고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미래도 바뀝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만이 답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나만의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세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친구는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은 요양원이나 간병인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노후지혜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들을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하셔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특별한 하루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